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금부터 2021학년도 AI 빅데이터 데이 행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소프트웨어 공학과 학과장 김용성입니다. 오늘 되게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는요, 지난 11월 달에 행사를 진행한 것에 이어서 두 번째로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오프라인으로 저희 만나 뵈면 좋겠지만 아직 코로나가 이렇게 진정되지 않아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된 것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요, 빅데이터 플랫폼 최고의 기업인 데이터 스트림즈와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어, 우선 행사 시작에 앞서서 저희 오늘 참석자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스트림즈의 이상옥 전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융합정보대학원장 박경환 교수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미래학부장 나홍석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미래학부 김윤기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학교는 2021학년도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매치업 빅데이터 과정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스트림즈와 함께 빅데이터 분야 최고의 강의를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로 고려사이버대학교와 데이터 스트림즈가 빅데이터 분야의 최고의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행사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AI 빅데이터를 이끄는 기술이라는 주제로 두 분의 연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서 저희 학교 미래학부 학부장을 맡고 계신 나홍석 교수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사이버대학교 미래학부 학부장을 맡고 있는 나홍석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이 AI 빅데이터 세미나를 주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빅데이터 전문 기업인 데이터 스트림즈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스트림즈는 빅데이터 플랫폼 부분에서 국내 1위 회사이고 그 영역을 해외로도 넓혀가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신 데이터 스트림즈 이상옥 전무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빅데이터 분야는 이제 특수한 전문인의 영역이 아닌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필수 요소로 인식되어 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빅데이터 관련 인재를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또 나아가서는 전 직원에게 인공지능 빅데이터 소양 및 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추세입니다. 저희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도 그 2018학년도에 저희 미래학부를 시작하면서 빅데이터 전공을 사이버대학 최초로 개설하였고 2020년도 작년에는 인공지능 전공을 추가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그 분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의 여러 영역 중에서 빅데이터 처리 부분, 특히 엔지니어링 부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도 엔지니어링 부분을 강화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 데이터 스트림즈와 함께 선정된 교육부 매치업 사업도 빅데이터 엔지니어링 분야 교육 프로그래밍을 만드는 데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미나 주제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끄는 기술입니다. 빅데이터 분야 취업 및 이직을 계획하는 학습자에게 빅데이터 엔지니어링 분야의 기술 체계와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 역량을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했습니다. 발표를 맡아주신 고려사이버대학교 김윤기 교수님과 데이터 스트림즈 이상옥 전무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세미나가 여러분의 학습과 진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홍석 교수님께서 소중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행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연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미래학부 교수님이신 김윤기 교수님께서 글로벌 AI 빅데이터 플랫폼 최신 기술 트렌드라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발표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김윤기 교수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미래학부의 김윤기라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빅데이터 AI 플랫폼 기술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글로벌 AI 빅데이터 핵심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어떤 기술에 한번 주목해야 될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 주제는 글로벌 AI 빅데이터 플랫폼 최신 기술 트렌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흔히 신문 기사를 접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굉장히 일상생활에 많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빅데이터 AI를 통해서도 신문 기사를 읽고 이것을 분석하곤 합니다. 그런데 신문 기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매체가 있고 또 이 매체를 하나의 매체만 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매체를 통한다든지 또한 어떠한 그 신문 기사 말고도 어떤 전문 연구기관에 나오는 보고서나 논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뉴스 기사를 통해서 현재 긍정적인 산업 동향이 어떻게 되고 현재 긍정적인 산업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고 이 분석이 어떻게 플랫폼에서 쓰일지를 제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번 강연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기사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어제 기사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5월 달에 수출이 32년 만에 최대 상승이 됐다. 그리고 기저효과 속의 주요 부품이 화랑이 됐다.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다른 뉴스를 한번 볼까요? 다른 뉴스를 보면 세계 경기 회복에 한국 수출이 순풍이다. 그리고 또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된다. 자, 그럼 또 다른 뉴스를 한번 보게 되면 자, KDI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내수 부진이 심화가 됐다. 그렇지만 수출 산업은 점차적으로 나아질 예정이라는 기사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분석을 하실 때 굉장히 많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결론에게 다다르게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각 신문 기사마다도 발표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또 그 매체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사람이 분석하는 것은 힘든 일인데 이것을 저희가 분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기사에서 나오는 것들이 키워드를 뽑아보자면 자, 수출 빨간색 박스를 보이시죠? 수출 32년 만에 최대 상승했다. 자, 이런 것들이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에서는 수출이 순풍이다. 그리고 내수 부진은 심화가 됐다. 자, 이러한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산업 동향을 파악할 수 있고 어떤 산업이 긍정적인지를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렇게 컴퓨터로 예측을 하고자 하면 우리가 신문 기사를 크롤링하고자 할 때 불필요한 그런 데이터들도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 녹색 박스에 보시는 것처럼 뭐 기사에 광고가 많이 표현이 돼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의 댓글 이런 것들도 함께 수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컴퓨터로 이것을 분석을 할 때 데이터를 정제해야만 합니다. 또한 제가 신문 기사를 여러 개 분석을 해본 결과 신문 기사에서는 실컷 기사를 읽었더니 나중에는 이제 광고인 기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사람이 개입해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정제하고 전처리하는 그 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녹색 박스에 보여지는 이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제외하는 그런 작업들도 필요하고 그런 작업을 거치게 되면 어떤 그 작업을 다시 해야 되죠. 자, 이제 비로소 저희가 예를 들자면 이제 뉴스 감성 분류 모델을 만들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산업 동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최적화된 모델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CNN으로 그것을 뽑아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뉴스 감성 모델 분류를 정제를 한 다음 이것을 이제 CNN을 통해서 이 기사가 어떤 산업에서는 긍정적이고 또 어떤 산업에서는 부정적인지를 최종 도출해 내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모델을 만들었다고 해서 또 이것이 분석이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 굉장히 이 모델은 성능이 낮을 수가 있죠.
자, 이 모델 낮은 성능의 모델은 저희가 인공지능을 모델을 만들 때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 발표 자리에서 보시는 것처럼 넘버 오브 레이어의 숫자를 어떻게 늘려줘야 우리가 찾고자 하는 분석의 최적인지, 또 뉴런의 개수를 얼마나 해줘야 되는지, 또 러닝 레이트를 얼마로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분석의 정확성이 매우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델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해줘야 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다 사람이 손으로 수동으로 했었죠. 어떤 방식으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해줘야지 정확한 분석이 나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된다면 이것은 모른다라는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하이퍼 파라미터의 경우의 수를 다 시도를 해보고 여기서 운 좋게 얻어진 가장 정확한 모델을 저희는 이제 사용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모두 마쳤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 기사를 통해서 수출이 가장 이 산업에서 동향이 좋다. 그리고 건설, 항공,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산업 동향이 안 좋다. 그리고 내수 분야는 또 코로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하지 않고 집 안에만 있는 그런 내수 산업이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을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하고 분석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작업들을 할 때는 일일이 그 데이터가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라벨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또 번거로운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AI로 분석한다고 할 때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상당 부분 많은 사람이 그것을 개입을 해야 되고 이것은 이제 굉장히 성가신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기사로 이런 기사도 났었죠. 모 기업에서는 취업자들이 그 취업을 할 때 자기소개서를 낼 때 뭐 3만 장, 3만 개 정도의 인사 지원서가 몰리니 인사 담당자가 이것을 다 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 취업 원서를 컴퓨터가 분류해서 긍정인지 부정인지, 또 떨어뜨려야 되는 사람과 그리고 붙어야 되는 사람을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이런 모델을 도입해서 기업에서 1차 서류를 지원한다, 이런 기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사로 접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기업 담당자는 훨씬 그렇지 수월할까요? 그런 그 1차 서류를 평가하는 것이 수월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런 인사 담당자랑 얘기를 해본 결과 역시나 많은 전처를 위해서 야근을 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그 과정들을 봤을 때 여기서 나오는 자료는 논문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분석의 처음부터 끝까지 발생하는 노력을 네모 박스의 크기로 나타내 본 자료입니다. 그러면 분석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그 노력이 들어가고 어떤 부분에서는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어떤 부분에서는 노력이 적게 들어가는데 이것을 박스로 표시를 합니다. 그렇다면 분석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데이터 수집이 있겠고 피처 익스트랙션, 피처 추출하는 그런 과정도 있겠고 데이터가 정말 정합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리소스를 관리한다든지 또 인프라스트럭처를 서빙한다든지 또 모니터링 한다든지 이러한 과정들이 여러 개 거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부분은 빨간색 박스 안에 들어있는 MR 코드, 그 빨간색 박스 안에 들어있는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크게 많은 노력이 들어가진 않는데 그것을 돌리기 위해서 학습 데이터셋을 정지한다든지 준비한다든지 인프라를 준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일은 굉장히 적은 비율의 노력이 필요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산업계에서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사람들을 많이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사람들을 많이 뽑아놓고 비싼 인력을 통해서 좋은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자 많이 뽑아놨지만 막상 기업에서 직면해 본 문제들은 이런 인공지능 모델이나 분석을 하는 것보다 데이터를 잘 정제하고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인프라를 돌리는 것이 많이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는 것을 좀 적게 해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글로벌 플랫폼이라고 하는 어떤 그 대표적인 플랫폼들의 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각자의 플랫폼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고 각자의 플랫폼을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뭐 아마존이 있을 수가 있겠고, 구글이 있을 수가 있겠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애저 이런 플랫폼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랬더니 그 플랫폼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 플랫폼을 쓰면 쉽게 개발이 가능하다. 그리고 완전 관리형으로 서비스한다. 그리고 오토메이티드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를 갖는다. 또 풀리 매니지먼트 AI 서비스를 갖는다. 그리고 온프라미스나 클라우드에서 이식할 수 있는 이식 가능한 플랫폼이다. 그리고 엔드-투-엔드 플랫폼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 플랫폼은 좀 공통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그런 성향이 보이죠. 자, 이것을 좀 분석해 봤더니 글로벌 AI 플랫폼은 어떠한 방향을 흐르고 있나를 보게 되면 엔드-투-엔드 엔드-투-엔드 분석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우리가 사람의 노력을 들이지도 않고도 플랫폼을 이용해서 분석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제공을 해주겠다 라고 하는 방향으로 이 플랫폼을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적은 노력으로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끔 우리는 제공을 해주겠다. 그리고 많은 플랫폼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는 엔드-투-엔드라는 말은 쓰진 않고 우리 플랫폼은 이식 가능하다, 확장 가능하다, 포터블, 스케일러블 하다라고 하는 키워드를 앞세워서 자신의 플랫폼을 기술 개발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엔드-투-엔드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한번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AI 빅데이터 플랫폼에서의 엔드-투-엔드란 제가 앞서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분석의 처음부터 전철에서부터 모델을 만드는 그 성능을 관리하는 것까지, 자, 학습 데이터의 전철에서부터 배포된 모델의 성능을 일정 부분은 사람이 하고 어느 일정 부분은 컴퓨팅 리소스를 맡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플랫폼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플랫폼은 기술 개발이 되고 있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학습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부분, 그리고 알고리즘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부분, 그리고 학습 환경을 설정하는 부분, 그리고 모델을 배포하는 부분, 그리고 이미 모델이 배포가 됐어도 그 모델이 성능이 잘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성능 모니터링 기술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 분석가들이 적은 노력으로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술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학습 데이터 전처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프리프로세싱, 그리고 피처 엔지니어링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EDA라고 하는 우리가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분석을 하기 전에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탐색하면서 분석하는 그 기능까지도 학습 데이터 전처리라고 할 수가 있겠고, 저희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앞서서 이제 그 사람이 그 데이터를 라벨링을 했다면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어렵게 들어가는데 학습 데이터 라벨링하는 부분도 플랫폼에서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술 요소가 플랫폼에서 중요한 사항이었고, 또 알고리즘 선택 부분이 학습을 할 때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해야 이 분석에서 가장 정확성이 높은지를 사람이 이것을 개발을 했었지만 알고리즘 셀렉션도 이제 플랫폼에서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알고리즘이
선택이 됐다면 하이퍼 파라미터에 따라서도 그 성능이 천차만별로 다르게 나오는데 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도 플랫폼에서 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기술. 그리고 학습 환경을 설정하는 부분도 분석가는 컴퓨팅 리소스를 관리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 컴퓨팅 리소스를 관리하는 사람과 또 분석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그 컴퓨팅 리소스와 분석하는 사람은 이 서로 지식이 공유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컴퓨팅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분석가도 컴퓨팅 리소스를 관리하지 않아도 알아서 플랫폼에서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환경 설정하는 부분, 그리고 모델을 배포하는 그 단계에서는 배포된 모델을 고성능의 컴퓨팅 자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지원하는 그러한 기술, 또 우리가 만든 모델을 배포했다면 배포된 모델이 시간에 따라서 이 성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배포된 서비스에 대한 생산성 관리, 자, 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사람이 적게 노력해도 이 분석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플랫폼에서 제공해주는 방향으로 이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각 요소들을 간략하게나마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데이터 전처리의 기술 요소를 보면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또 구글 AI 플랫폼, 대표적으로 이제 애저의 머신러닝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활용하는 MXNet, 그리고 scikit-learn, 텐서플로우 같은 게 프레임워크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플랫폼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데이터셋도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상의 데이터 관리 시스템 S3, 또 애저의 블랍 스토리지, 구글 스토리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플랫폼에서 제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우리가 학습 데이터를 라벨링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므로 학습 데이터마저도 자동으로 라벨링 해줄 수 있는 기술이 나와서 플랫폼에서 학습 데이터 라벨링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세이지메이커의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하는 그 서비스를 예를 들어 보자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지 세그멘테이션이라든지 텍스트 분류라든지 또 바운딩 박스를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동 레이블링 기술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동 레이블링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왔다면 그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어느 정도의 100이라고 하는 그 비율의 학습 데이터셋이 있다면 한 10% 정도만 사람이 레이블링 해주면 이것을 알아서 오토매틱하게 어노테이션을 시스템 상에서 매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사람대로 어노테이션 하고 그 중간에 이제 기계가 개입해서 10을 사람이 있다면 나머지 90을 기계가 레이블링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 레이블링 기술이 현재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데이터셋을 수동 레이블링 하는 것을 기반으로 또 사람이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을 플랫폼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 저희가 흔히 AI나 빅데이터를 배운다 하면 만드는 그 AI 모델을 만드는 일과 분석 방법을 찾는 일, 그게 이제 알고리즘 선택 기술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 사람이 지금까지 AI를 만들었다면 요즘의 플랫폼에서는 학습 데이터셋만 올리면 그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오토매틱하게 모델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를 보면 오토파일럿이라는 기술이 있어서 학습 데이터셋만 클라우드상에 올리면 그 학습 데이터셋을 분석을 해서 이 알고리즘으로 분석을 하면 정확한 모델을 나올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애저라고 하는 그 플랫폼을 보시게 되면 오토메이티드 머신러닝이라 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학습 데이터셋만 제공을 하면 사람이 그 모델을 만들지가 않아도 우리가 피처 추출 그리고 알고리즘 선택, 학습 데이터의 파라미터 선택까지도 자동으로 해주는 이런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컴퓨팅 파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컴퓨팅 파워를 매니지먼트하는 것, 이런 기술들이 이제 플랫폼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알고리즘 자동 선택은 어떤 우리가 데이터셋을
클라우드에 올리기만 하면 그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EDA 자동화를 한다든지 모델을 자동으로 만들어서 그 모델에 관한 성능을 자동으로 측정해주고 그것을 사람이 받아서 중간에 그 모델을 수정하고 튜닝한다든지 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모델을 만들었다면 우리가 알고리즘 성능을 좀 최적화해야 되겠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서 어떤 러닝 레이터를 바꾼다든지 또 넘버 오브 레이어 숫자를 바꾼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일들을 합니다. 기존의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이것을 수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수동으로 한다면 어떻게 하면 하이퍼 파라미터를 잘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석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자, 여러 가지를 조합해 봐서 가장 나은 그 정확성을 만드는 그 조합을 선택해서 그것을 실제 그 서비스할 때 사용하죠. 그렇지만 플랫폼을 사용을 한다면 자, 여기 중간에 이제 구글 AI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 장면 한번 보시면 이제 캡티브라고 하는 그 서비스가 있습니다. 캡티브라고 하는 그 서비스는 여러 개 이제 상위에 캡티브라고 하는 게 엔진이 돌아가고 하위에 분산해서 이 캡티브의 하이퍼 파라미터 여러 가지 조합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동시에 이제 병렬적으로 하이퍼 파라미터의 수많은 경우의 수를 병렬적으로 다 돌려보고 모델의 성능이 이렇더라라고 하는 그 모델의 성능을 소팅해주고 이게 자동으로 돌려봤더니 가장 최고의 조합이더라. 어차피 사람도 랜덤으로 한번 찾아보는데 그것을 이제 사람이 하지 않고 기계가 대신하도록 하는 그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찾을까요? 크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랜덤하게 찾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을 찾는 방법이 있고 또 그리디하게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우리가 어떤 경우의 수가 맞는지를 순차적으로 살펴보면서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이 이럴 때 가장 최선의 조합이라서 모델의 성능이 높게 나올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기계가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그것을 찾아낸다. 그래서 애저를 예를 들어서 보시게 되면 랭크 1에서부터 3까지 자,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다 돌려본 다음에 이 리더보드라고 해서 소팅하죠. 가장 정확성이 높은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이 뭔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제공을 해주더라 라고 하는 것을 플랫폼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캡팁을 조금 이제 상세하게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 조정을 한다고 하면 넘버 오브 레이어 또 옵티마이제이션 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할 건지 아담을 사용해 정확할 건지 굉장히 그 경우의 수가 많은데 이 경우의 수를 사람이 하지 않고 기계한테 그 범위만 던지기만 하면 기계가 그 모든 경우의 수를 조합을 해서 병렬적으로 처리하고 여기에 대한 리더보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합일 때 가장 애큐러시가 높은지를 이 소팅한 다음에 제공을 하기 때문에 사람은 여기서 개입을 하지 않고 기계가 효율적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리즘 성능 최적화가 플랫폼에서 일어난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학습 환경을 설정한다든지 또 모델을 배포할 때도 컴퓨팅 리소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GPU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건 요즘 유행하는 TPU 또 기본적으로 이제 CPU가 제공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분석가가 하게 되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겠죠. 분석가는 컴퓨팅 리소스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을 경우 이것을 배워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배워서 한다고 하더라도 컴퓨팅 리소스를 매니지먼트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이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나 또 구글 AI 플랫폼이나 애저에서는 이제 코드로도 할 수 있고 UI 베이스로도 우리가 컴퓨팅 리소스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제공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모델 모니터링 기술을 또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모델을 한번 만들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겨울에 날씨 분석을 하는 모델을 분석을 하는데 겨울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해서 그것을 계속 썼더니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오면 그 모델은 더 이상 이제 쓸 수가 없는 더 이상 이것이 유효하지 않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금융권 또 헬스케어에서 이런 모델을 데이터셋을 가지고 와서 모델을 사용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한다면 굉장히 큰일 날 일이라고 요즘에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성능이 이미 떨어진 모델을 계속적으로 사용할 때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 많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가 많이 올라왔고 이 역시도 사람이 이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모델의 성능이 떨어졌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계가 항상 모니터링하고 모델의 성능이 떨어졌다는 것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나 애저에서는 데이터 드리프트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자, 데이터 드리프트 기술은 우리가 모델이 만들어지고 추론할 때 들어오는 그 데이터가 계속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것이 성능이 정확한지 우리가 정답셋이 없기 때문에 성능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데이터 드리프트 기술을 사용하면 학습 데이터 우리가 학습할 때 사용했던 그 데이터셋과 추론할 때 들어오는 데이터셋의 분포도 차이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학습할 때 사용했던 그 데이터셋과 추론할 때 들어온 그 데이터셋의 분포도가 많이 다르더라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플랫폼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데이터 드리프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델 성능이 많이 떨어지면 우리는 모델을 다시 만든다든지 학습 데이터셋을 다시 구해와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시기에 맞는 학습 데이터로 다시 이 모델을 만들거나 또 모델을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해야 되거나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시 거쳐야 되죠. 그렇게 하면서 모델의 성능이 떨어진 것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애저라고 하는 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처음 사용할 때는 데이터셋과 우리가 학습할 때 사용한 데이터셋과 그리고 추론으로 들어오는 데이터셋의 분포도 차이가 크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서 이 학습 데이터셋과 추론 데이터셋이 이 분포도 차이가 많이 일어나는 그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빨간색 이 경계선을 기점으로 이게 이제 스레시홀드라고 사람이 설정을 해 놓으면 이미 학습할 때 데이터셋과 추론할 때 들어오는 그 데이터셋의 분포도 차이가 임계치를 넘었다라고 하면 알람을 발생해서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학습할 때 사용했던 그 모델을 사용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을 분석가한테 알려주고 이것을 분석가는 모델을 교체한다든지 학습 데이터셋을 교체한다든지 하는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분석의 전처리에서부터 모델을 만들고 또 하이퍼 파라미터를 바꾸고 튜닝하고 또 최적의 모델이 구해졌으면 그 모델을 배포하고 또 배포된 모델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우리가 어떤 분석가의 역량에 맡기지 않고 플랫폼의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엔드투엔드 플랫폼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분석의 전 과정을 플랫폼이 개입해서 그것을 자동화하는 방향으로 그것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데이터 콜렉션, 그리고 ETL, 그리고 피처 엔지니어링, 머신러닝, 또 레포팅, 프로덕션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어떤 현업 분석 전문가가 이런 것들을 감당을 했다면 그 위에 그림은 전통적인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세스고 밑에 그림은 데이터 사이언스 오토메이션 프로세스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 그리고 ETL, 피처 엔지니어링, 그리고 머신러닝 하는 부분들을 다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개입해서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점점 사람이 이 모델을 만들고 또 분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자동화해서 이것을 제공을 적은 노력과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최적의 분석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나가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플랫폼에서 이런 기술들을 제공을 해 줘야 된다면 이 플랫폼에서 나오는 그 기술들이 조금 이따가 이제 데이터 스트림즈에서도 이제 나오셔서 발표를 해 주실 거지만 컴퓨팅 리소스를 매니지먼트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고 또 병렬 처리하고 분산 처리하는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산 처리와 이런 그 컴퓨팅 리소스를 관리하는 부분들, 데이터 엔지니어링 관련 부분들도 저희 학교에서 개설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데이터 분석에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나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의응답, 질의가 있으시면 한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질의응답 창에 질문이 좀 올라왔는데요. 질문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제된 그 학습 데이터를 얻으려면 혹시 일일이 데이터를 확인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동화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 현재 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혹시 지금 플랫폼에서 최대한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아직까지 좀 사람이 개입을 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정제를 해야 되고 이 데이터셋을 올리면 우리가 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죠. 뭐 미싱 밸류가 있다든지 데이터를 올렸는데 안에 이제 결측치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사람이 일일이 발견을 하고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었지만 이런 것들이 플랫폼에는 자동으로 디텍션을 해서 여기 미싱 밸류가 있다.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알려주고 그것을 추천하는 어떤 미싱 밸류 뭐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 알려주는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들이 이제 커버되지는 않고요.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일부 우리가 자동화해서 전처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플랫폼에서 제공을 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김현규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